그날 며느리는 제 밥을 따로 차려줬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제 자리는 사라진 기분이었죠. 같은 집에 살아도 가족이 아닌 것 같았던 그날, 노년의 식탁에서 느껴진 소외, 그 조용한 상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은 참 바쁘고 복잡한 도시예요. 살다 보면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그렇게 오래 함께 살아도 이 집도 저를 좀처럼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가끔은 손님 같고 가끔은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작년 봄 시골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더군요. 어르신, 혼자 지내시긴 좀 위험하겠어요. 자식이랑 함께 계셔야죠. 그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살아온 시골집을 정리했습니다. 40년 넘게 매일같이 마당 쓸고 된장 냄새 배인 부엌에서 살았던 그 집. 그곳을 등지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 하나 툭 하고 부러진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아들 민수는 말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서진이도 괜찮대. 그 말이 고맙고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늘 착하고 속 깊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서울로 올라왔죠. 처음 이 집에 들어섰을 때 며느리 서진이는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무심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스캔하고 있었죠.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자리를 살폈습니다. 식탁에서는 어디쯤 앉아야 할까? 거실에선 어느 정도까지 소리를 내도 될까? 화장실은 언제 써야 방해가 되지 않을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리감이라는 게 있더군요. 누가 일부러 밀어내진 않았지만 그저 서로의 결이 너무 다른 겁니다. 며느리는 늘 바빴고 저는 조용히 그 곁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식탁에서도 한마디 없이 밥만 먹는 날이 많아졌고 마주 앉아도 눈은 잘 마주치지 않게 되더군요. 그렇게 함께 살아온 지도 어느덧 1년. 저는 여전히 이 집안에서 조심스럽게 숨을 쉽니다. 가끔은 아무 일도 없는데도 괜히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고 괜히 저 혼자 민망해지고 눈치를 봅니다. 요즘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집에 오길 정말 잘한 걸까?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 올라온 건데. 이렇게 외로운 기분은 또 다른 종류의 혼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조용히 방을 정리하고 부엌에 나가니 며느리는 식탁 위에 반찬들을 차리고 있었죠. 어색함을 줄이려 작은 인사도 먼저 건넸어요. 서진아, 뭐 도와줄 거 없니? 그녀는 웃지도 인상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니요, 어머님. 다 했어요. 잠시 뒤 식탁에 앉았는데 무언가 조금 달랐습니다. 반찬 몇 가지가 낯선 그릇에 담겨 제 앞에만 놓여 있었거든요. 김치는 담근 지 오래된 것 같았고 계란말이 대신 두부조림이 올라왔습니다. 가족들 앞엔 따끈한 제육볶음과 미역국이 있었는데 제 자리엔 맑은 국 한 그릇 그리고 소금기가 덜한 나물무침이 놓였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게 더 잘 맞으실 거예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표정도 흐트러짐 없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마음이 서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음식을 따로 준비해 준 것뿐인데 왜 저는 그 순간 이 식탁이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저의 자리가 된 것만 같았을까요? 젓가락을 드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왜 저는 자꾸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아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말이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뜨고 반찬을 집어먹고 그냥 일상처럼 식사를 했죠. 저는 그 조용한 풍경 속에서 혼자만 낯선 언어를 듣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사람을 밀어내는 건 말이 아니라 무심함이더군요. 며느리의 그 밥상도 아들의 그 눈빛도 그날은 저를 천천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그날따라 밥맛이 참 밋밋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부엌 창을 열자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반찬 그릇이 싱크대 위에 놓여 있었고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죠. 뒤에서 민수와 서진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 말들은 어쩐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음식은 그냥 따로 챙겨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만 짜도 속 불편하시잖아요. 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엄마 입맛도 까다롭고 괜히 말 못하고 참으시니까. 서진은 작게 웃으며 말했죠. 저도 그게 편하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그릇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물 한 방울이 싱크대 바닥에 떨어졌죠. 단지 음식을 나눠주는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그건 저를 하나의 식구가 아닌 따로 관리해야 할 사람처럼 보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엔 말하지 않아도 민수는 제 눈빛만 봐도 알았죠. 그런데 이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불편해하는지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노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조심스럽게 구분하고 따로 두려는 듯한 태도. 그 부엌에서 들은 말 한마디는 이 집안에서 제가 얼마나 별개가 되었는지를 차갑게 알려주는 목소리였습니다.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그날 부엌은 무척 쓸쓸해 보였습니다. 싱크대 앞에 선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그림자 속에 저는 어딘가 더 작아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식사는 거의 다 차려져 있었죠. 서진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반찬이에요. 이쪽에 놓아둘게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왜 내 밥만 이렇게 따로 차려? 나 혼자 식구 아닌 것처럼. 서진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따로 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어쩌면 내가 나 자신에게조차 미안해진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물어봤니? 무슨 음식을 먹고 싶은지, 어떤 게 괜찮은지 한 번이라도 물은 적 있었어. 서진은 말이 없었고 식탁 위에 놓인 두부조림과 된장국 사이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분위기를 느낀 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진이 먼저 대답했죠. 어머님이 밥 따로 드리는 거 불편하셨나 봐요. 저는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건데. 민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진이도 나름 신경 쓴 거야.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저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제 말보다 조용한 집안을 택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죠. 식탁에 놓인 밥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날따라 숟가락은 손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집의 식구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조심스럽게 배려해야 하는 부담이었을까요? 며칠째 저는 식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 맞춰 밥 먹는 것도 같은 자리에 앉는 것도 괜히 불편해졌죠. 서진은 말없이 제 방 앞에 밥상을 놓고 갔고 민수도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로의 거리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차려진 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느 방에 어느 시간에 존재해야 하는 사람일까? 밥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먹는 이를 위한 온기라기보다 그냥 전자레인지에서 나온 온도 같았죠. 정성이 아니라 습관 같은 숟가락을 들고 반찬을 한 입 넣는데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맵다, 짜다, 싱겁다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느낌이에요. 식사 시간은 이제 제게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외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하루는 식사 후에 거실로 나가보았어요. TV에서는 손주가 좋아하는 만화가 나오고 있었고 서진은 핸드폰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소파에 기대 있었죠. 저는 소파 끝자리에 살짝 앉았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내 자리야. 서진이 아이를 나무라긴 했지만 그 말이 어쩐지 마음을 툭 하고 건드리더군요. 그 자리는 정말 제 자리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거실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방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죠. 어느 순간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 아니라 그저 방 하나를 빌린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땐 창밖을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차가 지나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모습을 멍하니 보면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은 참 잘도 돌아간다는 걸 느끼곤 하죠. 이따금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없어도 이 집은 잘 돌아가겠구나 문장 하나가 참 오래도록 제 마음 안에 머물렀습니다. 요 며칠 저는 혼자 걷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밥 먹고 산책 겸 집 앞 공원을 도는 게 하루 중 유일한 외출이 됐죠. 누구를 만나려는 것도 뭘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걷지 않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그날도 조용히 운동화를 신고 나섰습니다. 가로수 밑으로 떨어진 낙엽들 사이로 바람이 스르륵 지나갔고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 누굴 위해서지? 서진을 위해서? 민수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거듭할수록 나는 이 집에서 누구의 마음에도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예전엔 그런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는데 요즘은 그냥 무표정하게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공원 벤치 옆에 앉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절 쳐다봤습니다. 주인은 없었고 목줄만 채워진 채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오긴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도 저처럼 혼자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가방 속에서 울리던 휴대폰이 조용해지고 나서야 제가 그 진동을 몇 분 동안이나 그냥 두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딸아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 주말에 잠깐 시간 돼? 서준이 학원 발표회 있어서.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 문자를 닫아버렸습니다. 지금은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내 삶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만 흘러가는 기계 같은 건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 하루쯤 한 번쯤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용기 같은 게 생겨났습니다. 오랜만에 나를 위해 뭔가를 해볼까. 정말 아주 작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그게 뭐가 됐든 한 번쯤은 괜찮겠지. 아침 햇살이 방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더군요.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아니, 나만 아는 게 맞겠죠. 저는 이불을 개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몇 년째 입지 않았던 베이지색 바바리 코트를 꺼냈고 작년 어버이날 민수가 사준 스카프도 꺼내봤어요. 그동안 이런 옷을 언제 입어봤나 싶더군요. 서진은 아침밥을 하느라 바빴고 민수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작은 가방에 물병 하나 넣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아이 방에서 손주가 할머니 어디가? 하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응, 잠깐 바람 좀 쐬러. 누구에게도 어디 간다고 말하지 않은 외출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마치 20대 시절 첫 면접 보러 나갈 때처럼 설레면서도 어딘가 두근두근한 마음이었죠.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도시락 싸서 소풍 가는 아이처럼 괜히 기분이 들떠 있었고 주머니 속에는 몇 번을 접었다 펼친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기차역 바닷가 근처 시장 작은 찻집. 그 메모는 며칠 전 밤에 핸드폰으로 몰래 검색해보고 적어둔 제 여행 코스였어요. 누가 보면 별것 아닐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이 코스 하나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기차표를 예매할 때 이름을 말하고 돈을 내고 티켓을 받는 그 순간조차 왠지 모르게 뭉클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혼자 해낼 수 있구나. 출발 시간까지는 아직 조금 남았기에 역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시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움직임, 기차 소리, 햇살, 모든 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정한 계획대로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시고 있는 이 순간이 참 소중하더군요. 바닷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모래 위에 조용히 내려앉은 제 발끝 아래로 물결이 천천히 밀려왔다 물러갔죠. 그 움직임이 참 좋았습니다. 누가 앞에서 끌어주지도 않고 누굴 따라가지도 않으며 자기만의 속도로 흘러가는 바다. 그 앞에 서 있으니 이상하게도 제 안의 말들이 스르륵 흘러나왔습니다. 정자야 수고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를 참 많이 밀어뒀더라고요.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늘 누군가의 엄마, 아내, 할머니로 살아오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어디 있었는지, 어디까지가 내 마음이고 어디까지가 타인의 기대였는지 헷갈릴 때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정자라는 이름만 남겨본 거예요. 해변 가까운 찻집에 들러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시켰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웃음을 지었죠. 찻집 구석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마음에 남긴 한 줄이라고 적힌, 누구든 적고 갈 수 있는 그런 노트였죠. 제가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아. 나는 나에게 돌아가는 중이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참 깊게 남았습니다. 돌아간다는 건 단순히 예전의 나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위에 다시 나를 세우는 일이니까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바닷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느 누구의 목소리도 없고 그저 나만의 호흡과 온도가 있었죠. 서울에 도착해 집으로 향하며 휴대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나 다녀올게. 늦지 않을게. 그건 누구에게 한 말이라기보단 그동안 미뤄두었던 제 마음에게 전하는 말이었어요. 나 이제 다시 나로 살아볼게. 혹시 지금 당신도 스스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스스로의 마음에 귀 기울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당신도 당신에게 돌아가는 중이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인생 한 잔은 늘 당신 곁에 함께합니다.